그래서 하락의 4대 요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아파트를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10개 정도는 넘어요, 뭐 15개 정도는 넘어야 해가지고 내가 먼저 한번 앵커링을 걸어줘야 돼요. 서울 자체에서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이 조금 더 크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이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또 살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 조한송 기자입니다. 이 서울과 경기 집값 상승폭이 둔화되고 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접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반면에 서울시의 시정 변화, 즉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일부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투자 판단이 어려워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릿지는 이 데이터로 시장을 분석하시는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빅데이터로 부동산 투자했다는 박대리, 그래서 얼마 벌었대의 저자이신 박상용 빅인플레이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담이 되게 작아요. 엄청 아껴 쓰고, 네. 왜냐면 돈이 없이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차 탈 때도 웬만큼 연비를 아끼려고 더워도 창문 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운전해서 막 이렇게 갔었던 사람인데, 누군가가 이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거나 하면은 논리적이해요. 맞는 것 같아요.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자, 이것만 알면은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가슴 뛰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컴퓨터로 딱 조작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리가 과거에 매매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에 귀결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거의 다 안 되더라고요. 가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사람들의 심리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논리적으로 가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는 가격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인가를 다시 엄청나게 많이 살펴봤죠. 어떤 부분을 빅데이터라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 서울 부동산이 언제부터 상승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13년도 말부터 상승을 13년도 했거든요. 말이에요? 그로부터 보통 이제 2년 뒤에 이 지역이 괜찮아졌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본격적으로 시장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한 1년, 2년 뒤에 참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좋아진 1, 2년 뒤에. 네, 왜냐하면 내가 이 시장이 좋아 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좋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공부도 하고 뭔가 또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면은 기존에 상승한 지 한참 뒤에 이 시장은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패닉바잉도 들어가고 거의 영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부분에서 상승을 한번 또 경험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의 상승을 경험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정말 꼭지에 사가지고 하락을 경험하든 이거는 100% 운에 갈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상승을 한다고 그런 경험하게 되면은 내 생각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진행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의미 없게 또 느껴지거든요.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 부분이 하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걱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분노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은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이클인 거예요. 이 사이클을 따라가다 보면은 언제나 우리는 누군가 이야기한 것밖에 못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이나 그 투자 상품이나.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을 조금 더 배제를 하고 객관적인 투자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빅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동산 빅데이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어떤 지표를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제가 보고 있는 부동산 변수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인구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세대수 등등 하다가 통계청에 보면 우리나라에 통계가 정말 잘 돼 있거든요. 제가 받았던 모든 데이터들을 그 안에서 제가 뽑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매매 가격과 과거에 영향이 있는 게 약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지만 된다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매 월마다 갱신을 해줘야지만 된다.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이론도 그렇고 어떤 논문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PIR이라고 들어보신 적 네. 있죠? 이제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에 대한 그런 지수인데 이게 아무리 옳고 아무리 좋은 데이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근로소득을 알기 위해서는 1년 전 데이터밖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 현재 주택 가격에 대한 변화와 1년 전에 있는 것과 서로 상응해가지고 네. 내가 이거 가지고 투자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 월마다 갱신되어 주면 되고 매매 가격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주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주고 이런 것들이 약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을 네. 6개를 제가 뽑았었죠. 6개는 간단하게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30에서 59세 인구수를 찾습니다. 아. 그 이유는 우리가 매해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30에서 59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주택을 매수하는 이 비중이 70%가 넘더라고요. 전체 인구의 네, 인구 비중에서. 그러니까 밑에 30세 미만과 60세 이제 초과되는 이 인구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기존에 제가 인구수와 세대수를 가지고 기준을 나눠보았더니 저 밑에 고령화가 높은 이런 지역들도 인구만 많으면은 인구수가 많으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또 차지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 30에서 59세 인구수만 가지고 제가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보니 생각보다 많이 매칭이 잘 되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이제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 대비해서 몇 %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전세가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저도 그걸 듣고 아 이거야 라고 생각해서 예전에 또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가지고 하나하나 클릭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 위주에서는 그런 아파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한번 있었었고 2011년도, 12년도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내가 이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안 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더 커지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정체나 아니면 약간의 하락세가 이어진다 보면은 전세는 올라가죠. 자,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게 수도권 전반적이라는 거는 이제 경기도, 인천, 서울이 대부분 비슷하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데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른 지역들을 다 충청도 등등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그런 아파트들보다 매매와 전세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왜 전세가율을 보느냐? 이러한 지역에 제가 아까 소액 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거 살면서 울산에 집 하나 갖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지역마다 수요의 크기가 달라요. 자, 그러면은 이 수요의 크기만큼 상승률 또한도 달라지거든요. 자, 그럼 이 상승률과 비례해 가지고 이 지역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될 수 있는지를 제가 과거 복기를 해 가지고 지역마다 금액을 한정시켜 놓죠. 이 금액이 넘어가면은 나는 이 아파트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라고 처음부터 울타리를 다 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전세가율 또한도 저도 들어갑니다. 투자 금액의 면에서 중요하다, 전세가율이. 그러니까 뭐 매매 시장의 어떤 향방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 바로 공급률입니다. 공급률. 공급수도 아니고 공급률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항상 모든 데이터는 기준이 있어줘야지만 되거든요. 서울, 경기도, 충청도, 강원권, 전라권 등등 해가지고 권역별로 어떤 논문이 나왔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거의 평균치를 해보니까 한 0.5%가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지방과 서울과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다 보니까 모든 지역들은 수요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고령화가 또 심해지고 있는데 실제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수 대비해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0에서 59세 인구수 대비해가지고 공급량으로 넣어놓고 또 지역마다 적정 이 수치가 적정량이 다 달라요. 퍼센트가. 그렇죠. 그래서 그 퍼센트를 과거에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로 다 만들어 놓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뭐 면, 읍 이런 데는 제가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딱 하면은 거의 한 100개 정도 지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개 정도 지역만 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 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이거를 제가 또 만들기 위해서 공급률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입주량, 공급량 이게 아니라 인구 대비 적정 공급량을 실제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있고 공급량의 적정량은 얼마큼이냐 이게 따로 별도로 만든 거죠.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는 미분양률입니다.
공급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입주 물량을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해요. 또 수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미분양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거 외에 공급과 수요가 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진주시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따져보면은 이 지역은 올라가 줘야지만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는 지역들이 꽤 있는 거예요. 입주 물량은 이제 거의 제로가 됐고 미분양도 떨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공급과 수요는 새 아파트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기존의 구축 아파트 버전이 따로 있더라고요. 매매에 대한 매물이 나와 있는 매물수 얘가 공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의 그렇죠. 매물. 1년 차라 하더라도 얘는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의 매물이 공급 그리고 실거래 거래된 건수들이 수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과 수요가 새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를 같이 봐주면은 공급과 수요의 법칙이 같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는 미분양이기 때문에 미분양률을 또 가져온 거죠. 자, 5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적정 거래량입니다. 이 지역마다 또 따져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되면은 가격이 상승되는 포인트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거래가 있어야 가격이 상승하더라. 네, 모든 지역마다는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적정 거래율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달라가지고 그 지역마다 기준을 다 넣어놓고 이 지역에 이 기준 돌파했냐 그럼 100%로 잡아가지고 100% 돌파했냐 못했냐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또 만들어 놓은 지역마다 데이터입니다. 적정 거래율을 하신 거고 네. 마지막 지표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지표는 평당 증감률입니다. 평당 매매 가격 증감률인데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다 보면은 가격에 대한 심리의 상한선이 있거든요. 이 정도 올라가면 아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이 지역이나 조금 외곽으로 빠지자. 지금 서울이 비싸서 경기도로 처음에 사람들 몰려간 것처럼 이렇게 가격의 상한선이 딱 도달을 하게 되면은 또 몰려가자 이런 게 어떤 지역이든 어떠한 재화든 다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2년 동안에 약 13% 정도의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정도의 상한선의 제한율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야 라고 만들어 놓죠. 제가 말한 이 13%는 이 지역의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13%면 충분히 높은 가격의 상승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간 평당 13% 이상 상승하면 더 오르기 어렵다. 근데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적용이 되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평균 13%를 하신 거죠? 네. 그런 정도 올라가게 되다 보면은 이 지역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통화량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지금은 통화량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유동성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위로 올라갔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나중에 한번 지표로 보여드리겠지만 한 28% 정도가 되면은 한 10% 정도로 맞추면 되고 뭐 이제 얘를 뭐 33%, 35% 올라가면은 거의 20%까지 올려도 되고 하면서 약간씩 통화량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은 괜찮게 나온 데이터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유동성을 봤을 때 서울 아파트는 뭐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는지? 지금도 꽤 많이 올라왔죠. 서울 같은 경우는 보다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승은 굉장히 크지만 다른 지역들보다 절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은 아파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유세도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다 보니까 이 금액을 한번 내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훅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를 하는 거죠. 세금 부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가 진행이 돼. 내가 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내 투자금은 이만큼 들어갔지만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가격을 조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바라보아야 될 것 같아요. 피로도가 얼마나 올라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유동성에 있는 퍼센트가 36.5%의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M1, M2가. 자, 이 정도면 지금 역대 최대치예요. 1986년도부터 현재까지 바라보았었을 때 과거 대비해서 지금보다 높았던 유동성은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동성이 워낙에 풍부하게 있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유동성이라서 사실 어느 정도까지 더 올라가 줘야지 얘가 떨어질 거야
아니면 얼마만큼 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야 라고 감히 예측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내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유동성에 대한 수치가 한꺼풀 꺾여 줘야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씩은 가격의 하락세나 아니면은 조금 더 보합세나 이런 것들이 좀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으로 해서 썼을 때 약 30%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다. 네. 자, 그러면은 약 13% 정도로 보아줬었는데 평당 매매 가격 상승률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36%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20%로 저는 이제 기준을 잡아서 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충분치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누른 것만으로도 이게 주택에 대한 부분들 물론 늘어갈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풍부하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돈들이 또 주택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확률도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얘가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직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서울 지금 주택시장은 상승 요인, 하락 요인 중 어떤 것이 더 많냐 약간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항상 같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인구가 경기도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서울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제 서울 자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현금 유동성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서울에 대한 하락은 빨리 이어지는 부분들은 단 한 차례도 생기지 않았거든요. 과거로 보았었을 때 제가 지금 가져온 데이터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유동성 비율입니다. M1, M2를 가지고 이제 유동성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이렇게 1998년도 때 또 2008년도 때부터 이제 2012년도 때까지 2013년도 말부터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유동성 비중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은 서울의 하락은 단기간에 일어나기는 어렵구나.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하락을 바로 이뤄내기는 쉽지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값이나 전세값 상승률도 좀 둔화가 됐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내려간다 할지라도 이제 가격이 굉장히 크게 급감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거래량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물론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는 있어요. 벌집 순환 모형 이런 일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먼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이론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도 물론 이제 맞는 말이지만 서울시 현재 평당 제가 가격을 위해 그래프를 그렸고 밑에는 거래량을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 포인트 안에서도 잠시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땐 거래량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었을 때도 이 정도의 잠깐 하락세에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줬고 또 이때는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 않아 있는 이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이 또 떨어지는 모습들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거래량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매물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 단기간 한 달, 두 달, 세 달 이 단기간에 거래량이 잠깐 떨어졌다 하더라도 앞으로 영원히 계속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걸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통화량, 이 유동성에 대한 비중이 서울에서는 조금 더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보다는 유동성 요인이 서울시 집값 향방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대가 또 크다 보니까 물론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막아놓기도 하고 또 이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과거 똑같은 조건으로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때문에 무주택이나 이제 1주택자만 구매를 하는 이 거래량이다 보니까 동일한 조건보다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2006년부터 지금 21년까지 1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주택 가격 변화를 분석하신 게 있더라고요, 책에. 발견하신 패턴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서울 부동산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2003년도, 2004년도에 아무래도 참여정권 때 종부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한번 하락했었던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사태가 있으면서 한번 하락을 해줬었고, 또 2011년도, 12년도에 유럽발 금융 위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하락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락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현황들이 있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2003년도 10월 29일에는 이렇게 종부세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큰 하락세는 기존 전월 상승이 워낙에 가파르다 보니까 0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이 마이너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하락세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뉴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로 전월에는 1.7%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바로 이 12구 대책이 나오면서 11월 달에 마이너스 0.13, 12월에 마이너스 0.65%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하락세를 한번 경험했었던 경험이 있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기 과열 지구가 이렇게 지정이 되었어요. 2003년도부터 이제 2006년도까지 쭈루룩 이렇게 모든 전국적으로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똑같거든요. 이 지역을 내가 안 사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못 사는구나 라고 해서 어디에 또 살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또 가팔랐었습니다. 2004년도에 이렇게 하락세를 전국적으로는 좀 보여줬지만 이제 이 데이터 자체는 이제 전국에 대한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당시에 참여정부 때 이런 뉴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참여정부 내리려 하니 오르고 이명박 정부, MB 정부 올리려 하니 내렸다라는 기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자, 이렇게 내리려고 했지만 가격이 올라갔었던 이유는 이 지역을 아니면 부동산 투자 자체를 못하게 눌렀기 때문에 더 상승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일단은 볼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정책으로 바로 내리고 올리고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도 하반기 때는 이렇게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모든 지표들이 가격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렇게 해서 서울도 또 특히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서울은 하락했는데 지금처럼 대전과 부산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서울은 이렇게 하락하는데 왜 다른 지역들은 이렇게 올라갈까?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또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2008년도 하반기에 서울만 더 유독히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송파구 쪽이거든요. 잠실 쪽에. 잠실 쪽에 잠실 헬스, 리센츠, 트리지움, 파크리오 해가지고 22,000세대가 들어왔고요. 자, 만 세대만 돼도 굉장히 많은 22,000세대고, 또 여기에 판교 쪽에 보다 보면은 붓돌 1, 2, 3, 7, 8, 9단지 해가지고 약 5,400세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리먼 사태 때는 왜 부동산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공급량이라는 게 뒤에 또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2011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때는 서울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다른 지방 지역들은, 광역시들은 굉장히 그냥 상승이 아니라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서울만 계속 떨어지고 다른 지역들은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서울은 왜 계속 떨어졌을까? 지방은 돈잔치 중인데요. 자, 봤더니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만큼 올라가는데 서울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가수요의 크기가 굉장히 큰 곳이 아무래도 서울이기 때문이죠. 투자 수요 말씀하시는 그렇죠. 내가 살고 있지 않아도 서울에는 집 한 채 갖고 싶다라는 수요가 굉장히 큰 지역이 서울이거든요. 자, 제가 서울 외지인 비중을 가져왔는데, 이 서울에는 이제 25개 구, 각각 시군구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옆에 저기 마포구에서 서초구로 이사를 갔다. 여기 주택을 샀다. 자, 그래도 이 구에서 안 샀기 때문에 이거를 외지인이다 라고 판단을 했었을 때는 이 외지인에 대한 비중이 약 50%에 가까워요. 보통 다른 지역들, 다른 일반 시군구, 지방의 시군구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25% 정도가 되거든요. 자, 근데 서울은 50% 정도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만약에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 하면은 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쉽게 팔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고요. 또 기존에 2008년도 때 하락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항상 하더라고요. 한 2년, 3년 전 정도에 하락을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돈을 상승하는 것보다 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 보니까 더 빨리 파는 이 거래량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또 부동산 대책들이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쭉 나오는데 이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투기 억제 대책이 있었고 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항상 이게 반복에 대해서 나오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쭉 살펴보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서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전국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내려가 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이제는 이제 빨간색으로 규제 완화시켜 주다 보니까 올라와 그러는데 계속 파란색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움직였다라고 이제 기사들이 많이 떴었던 거고요. 또 반대로 또 다른 대구 같은 경우는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려갔고 이제부터는 올라와 했더니 또 올라가는 지역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 지역들이 상승하고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지역들마다 시도별로 쭉 제가 KB 시세를 가지고 계산을 다시 한번 해봤더니 한 해도 다 떨어진 연도는 한 번도 없었구나. 가장 많이 떨어졌었던 해조차도 6개 지역, 6개 시도의 지역들은 토상승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즉, 부동산은 국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2년 전에는 지방에 투자를 했다가 또 1년 전에는 서울, 인천에 투자를 했던 것처럼 국지적으로 투자를 할 때 내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또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또 탐욕이 생기면은 이게 또 주체를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루틴에 맞춰가지고 뭐 1년에 한 채나 이 정도 해가지고 투자가 진행이 되면은 이렇게 나름의 잃지 않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상승 지역 표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리먼 사태 때 이제 가격이 왜 떨어졌을까, 그렇게 왜 떨어졌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 시기 때도 다 떨어졌지만 올라간 지역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2011년도, 12년도 때는 일반 광역시가 급등을 했지만 2008년도에는 전국이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도 또 올라간 지역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찾아봤더니 경기,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하락세가 컸었거든요. 자, 그런데 부산과 대전 같은 경우는 거의 또 없는 거예요. 하락세가.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올라간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들은 또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다시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죠. 했더니 이 전국 매매가 증감률로 살펴보았었을 때는 2008년도 10월 달부터 2009년도 3월 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이만큼의 시군구는 또 올라간 거예요. 같은 시기 때. 대부분의 지역들은 다 떨어졌지만 이게 다 시군구별로 X축을 다 나열을 한 거거든요. 아, 여기가 다 시군구. 네. 하고 이만큼의 지역들은 개수의 지역들은 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올라갔나 살펴봤더니 전남 광양, 경남 거제, 전북의 전주시 등등 해가지고 조금 올라간 게 아니라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1%만 올라가도 굉장히 많은 수치로 올라갔다라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2.8%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기에도 모두가 다 하락하는 게 아니라 국지적으로 움직이더라. 그리고 항상 정책에 일치하는 건 아니었더라. 정책의 방향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건 아니었더라. 외부적인 영향이라 할지라도 공급이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락하기는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이 공급량이라는 거는 당시에 미분양을 곁들여질 수 있는 공급량이 수요해지면 되는 거죠. 투전이 안 될 수 있을 만큼의 공급량이 들어와 주면은 심리적으로 약간 주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시에 유럽화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위에 김포 한강 신도시라든가 이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밑에 광교 신도시라든가 그 시점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공급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세가 더 강하게 유지가 되었었다라고 보는 거죠. 젠가 투자법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젠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무 막대 블럭을 하나하나 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중심에는 하락에 대한 배제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배제, 입주 물량이 과다하다든가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다든가 단기간 급등했다든가 아니면 거래량이 많지 않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지역들을 다 빼는 거죠. 빼고 남는 지역들은
하락에 대한 배제는 그래도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들 중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 것인가 라고 찾아보기 위해서 젠가 투자법이란 걸 조금 더 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하락 지표들을 다 빼낸 지역들을 말하는 네. 거죠. 이 젠가 투자법을 적용했을 때 지금 사도 괜찮은 지역들은 어디가 있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러니까 젠가 투자법 안에서 서울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지 않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었던 그런 곳들 중에서는 현재 뭐 용산구라든가 아니면 서초구, 뭐 종로구 등등 해가지고 중심부 자체에서는 이 지역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 자체에서 가격에 대한 그 부담감이 조금 더 크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조업 중에서도 조선업이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업이 또 살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아도 괜찮지 않을까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광역시까지는 심리적으로 마치 서울의 구처럼 이 대구가 이만큼 올랐으면 그 다음 부산이고 차라리 이 돈이었으면 광주로 가지 이 돈이었으면 대전으로 가지 하면서 구처럼 광역시끼리는 이렇게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약간씩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지역도 구미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저기 울산에서도 동구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지역 등등 해가지고 이 산업으로 인해서 어떤 수입이 많이 창출되고 있는 도시들은 이 산업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산업이 살기 시작하면은 가격의 상승률은 다른 옆에 있는 도시들과 아예 벽을 쌓아놓고 바라보는 것처럼 산업이 올라가면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방도 한번 또 임장도 다면서 또 이제 콧바람도 쐬면서 투자 경험도 한번 쌓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정말 이제 여러 채로 가지고 있다가 작년 요즘에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종부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날 거고 또 공시지가가 현실화 비율이 굉장히 가파르지고 있는 게 저 또한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정말 작은 계획 위주로 이렇게 투자가 진행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약간 조금 폭이 큰 걸로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2년 전 같은 경우는 지방 위주로 투자가 되었다가 또 1년 전부터는 아직 또 서울이나 인천권 위주가 투자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물론 이 자체가 제가 막 투자를 이제 막 다주택으로 여러 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뭐 6개월에 하나다, 뭐 1년에 하나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제 루틴을 만들어 놓자라는 생각이 더 많이 강하거든요. 물론 이제 규제 지역 안에서는 2주택부터 12%의 취득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수도권 내에서도 생각보다 이 차이가 없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매매와 전세에 대한 차이. 이 차이가 보통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아파트다. 자, 그러면은 보통 가격이 3억 원 미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매매가가? 네. 자, 그랬었을 때 얘를 12% 정도의 취득세를 낸다 할지라도 크게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게 되는 거죠. 매매가가 작으니까 그쵸. 취득세가 네. 12%여도 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얘를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었었을 때 취득세 부분은 필요경비로 또 빠지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이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려나다 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내 생각은 편파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고로지 내 생각만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지역에 의해서 네, 지역을 그렇죠. 분석을 하고 계신다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네. 거예요.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는데 네. 그때 이후로는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좀 상승기고 좋기는 했잖아요. 네. 물론 맞죠. 네. 자, 근데 제가 이 데이터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현재가 2008년도 8월이면은 현재가 1998년도 5월이면은 이라는 가정으로 항상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승에 대한 예측을 저는 단 한 번도 하질 않아요. 상승에 대한 예측 같은 경우는 이 또한 이제 뭐 유동성이나 뭐 거래량이나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하면은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는 거지 얘가 무조건 올라갈 것이야, 얼마까지 갈 것이야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데이터를 분석하니 네, 왜냐면 모든 데이터들은 사실 다 귀납적인 조건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내일 60%의 비가 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똑같은 기온과 기압과 어떤 풍량과 이런 것들이었을 때 그때 비가 왔었던 확률은 60%의 수치만큼 왔었더라
라는 것처럼 이 부분도 똑같이 귀납적으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조건들이 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상승 예측하는 거는 어렵더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조금 더 포커싱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보다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면은 하락에 대한 요소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요소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대한 광기, 탐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락은 그런 부분들이 다 배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락의 4대 요소를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주 물량이 과다하게 생기게 되면은 하락을 해주더라고요. 미분양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 있으면은 하락을 해주더라고요. 심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또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 또한도 하락을 해주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외부 영향이 생기면은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부 영향은 이제 저번에 군산의 GM 사태라든가 아니면 저 구미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이 철수했다든가 등등 해가지고 이 지역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러한 산업들이 빠져나가는 건데 이거는 한 2년 전, 3년 전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얘를 외부 영향으로 보는 거죠. 이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하락했었던 경험들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상승을 할 수 없을지언정 하락하는 것만 배제를 시켜놓으면은 제 가족과 시간도 보내고 내가 투잡을 하든 다른 걸 하든 간에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라는 점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 기반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내가 살 아파트가 적정 가격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좀 어떤 데이터를 보면 좋을까요? 자, 적정 가격은 더 올라가는 것보다는 더 하락하지 않을 수 있는 가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하락의 4대 요소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주변 반경에 내가 5km,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5km에서 10km 사이의 입주 물량 수를 더 많이 보고요. 그다음 지방 같은 데는 약 15에서 20km 사이의 반경을 보거든요.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더 많이 모여 있냐 이런 걸로 또 보다 보니까 주변에 공급이 얼마큼 있고 단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미분양이 없으면은 이거는 공급이 많은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자체에서 공급과 수요 안에서도 주변에 매물량도 같이 봐야 돼요. 그냥 거래가 됐다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아파트에 가서 내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를 한다면은 이제 직주 근접이어야 되고 또 교통과 상권 또 학군 또 환경 등등 해가지고 모든 게 괜찮은 이 아파트를 하게 찍어놨으면은 이 아파트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매물이 얼마큼 쌓여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의 또 가격대가 있고 가격 체크를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해보시면서 이제 얼마큼 매물량이 소진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여기에서 매물량이라 한다면은 제가 조금의 팁을 드리면은 아파트 세대수 대비해 가지고 매물량이 1%를 넘기면은 상승하기는 조금 더 매물량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 동력이 약하다. 근데 그 세대수에서도 이제 평형별로 물량이 다른데 그럼 평형별로 1% 그걸 나눠서 생각해야겠네요. 네,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좋지만 근데 모든 매물량을 다 알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쵸.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우지 않은 것들 상당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무리 정부에서 통제를 한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또 부동산 들어가서 매물량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다 할지라도 지금은 15건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지 않거든요. 내가 여기에서 살고 싶어하는 이런 아파트를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이 정도 한 10개 정도는 넘어요. 15개 정도는 넘어야 해가지고 내가 먼저 한번 앵커링을 걸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앵커링을 걸어주지 않으면은 충분히 많아요. 아니면 얼마 없어요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데 얼마 없어요에 대한 기준도 15개보다 미치냐 위냐 20개보다 미치냐 위냐 이거를 한번 앵커링을 걸어줘 줘야지만 그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거든요. 매물량이 지금 충분히 많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지금 내가 이 아파트를 이 가격에 바로 사지 않아도 되는 거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매물수가 줄어들면서 내 매물이 이것밖에 없어 하면서 그 다음 가격 올리는 게 대부분의 심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물량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기 때문에 매물량 확보를 하고 내가 살 집을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는 당연히 입주 물량, 미분양 아니면 또 다른 전반적인 거래량은 당연히 살펴보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서울 안에서도 뭐 특별 어떤 구를 얘기를 하면 사실 입주 물량이 뭐 인근 구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 네. 그 구별로 입주 물량을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생활 권역으로 네. 서울 안에서는 이제 그 5개의 생활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권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생활권 검색할 수 있는 그 지도에 대한 그래프들이 딱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생활권이구나라고 보고 이 정도 생활권까지 입주 물량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생활권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다른 지방 수도권 같은 경우, 수원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보셔야만 되는 거죠. 지역별로, 뭐 시군구별로. 네. 그러면은 어쨌든 투자 판단에 함이 있어서 뭐 다양한 요인들이 있지만 공급량 네.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공급량도 미분양이 제로가 되면은 이 공급량은 많은 게 아닌 게 되거든요. 지금 시기가 좋아서 미분양이 생길 수가 없겠죠. 무조건 1대 0을 넘어가니까요. 네. 청약 경쟁률이. 그래서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급 자체는 서울은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 계속 많지 않을 거예요. 영원히 많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하다 보니까 이 공급이 많다, 적다는 구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 권역 내에서 구축 아파트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도 파악하고. 그건 이제 입주 물량이고 내가 구입을 하고 싶어하는 이 아파트의 매물량이 얼마큼인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얘가 소진이 되고 있는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아무리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매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은 나중에 이 실거래와 호가의 차이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중간으로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맞춰지게 되는 순간은 매물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리는 거거든요. 내가 살려고 하는 마지막 그 아파트는 꼭 그 매물량을 계속 체크를 해줘야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내 집 마련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해요. 탐욕이라는 게 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 단기간에 무언가를 노려가지고 내가 빨리 여기에서 탈피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환상에 취하다 보면은 더 빠른 거, 더 큰 거 하면서 점차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쫓지 않게 되고 너무 돈을 쫓다가 보면은 이 돈을 잃게 되게 되면은 내 목표라는 것들도 다 사라지게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보니까 최대한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자료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해주기로 하셨으니까요. 이 하단에 나온 이 메일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중 5분께는 대표님이 신간 서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